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박종활 정책계획관님. 예, 박종환입니다. 내년도 이 군이 예. 이제 거의 뭐 국회 통과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대부 편입이 거의 결정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고 저는 이 위원장 개인 소신으로는 예산이 겉으로 편성돼서는 안 된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얼마쯤 시설 예산이 얼마쯤 편성됐습니까? 전체 군의교육청 예산이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체 예산은 한 104억인데 시설 예산이 초등학교 예산 43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43억 6,100만 원. 초중고 다 포함해서 예, 군의고등학교 예산이 2억 6,700. 그걸 뭐한 5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한 46억 했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어요? 정액됐어요? 아니면 감소됐어요? 작년도에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군의교육청 예산만은 38.4% 정액이었습니다. 예. 여쭤봅니다. 이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또 혹시 또 이제 대구시에 편입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을 그냥 좀 단기적으로 봐서 해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을 제가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11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예. 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대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12월 1일 11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신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2차 정례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죄를 선포합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지금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도 이제 그 결과가 가채점 결과가 잘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문과 학생들 물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수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물론 예산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산에 지금 올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꿈키움 학습 동아리를 천 팀으로 늘렸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올라와 있죠? 예산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올려놓았고 또 이제 안동대학교 학생들 받은 대학 멘토링 사업을 여전히 계속하고 또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수학이 기초 과목이잖아요. 그죠? 이 정말 필요한 기초 과목이고 또 이제 예전에 이제 이게 뭐 정부에서 어떤 우리 국회가 했겠죠. 이게 기초 수학이 좀 약한 상태에서 성적을 해서 이 대학 갔을 때 기초가 이렇게 바닥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대학생을 못하는 적응하는 그 고득점들이 있어서 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멘붕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거기에 대한 입시 대책을 철저히 좀 준비를 해주시고 하여튼 기초 과목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해서 한번 이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게 입시가 정시가 안 없어지면은 공부는 입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학교장선생님이 교육장님을 잘 들으셔야 될 게 학교장님 위주로 그 수업에 대한 이게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실 학교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자율성이 별로 없잖아요. 교육부 지진대로 자율성 한 15% 정도 됩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자율성 정도가? 예, 지금 교육과정상으로 봐서는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최대한 활용을 하셔갖고 결국은 이 교육이 100년지 되겠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서 여기에 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여러분들의 또 임무인 것 같고 그렇게 여쭤보고 이게 제일 지금 위중한 게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게도 코로나가 되면 서울도 5,000명이 넘어가고 오늘 아침에 이 언론을 보니까 이제 곱하기를 안 가겠나.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제주 교육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사실은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더 강조해야 될 것이 기본 방역 수칙입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교에 등교를 해서 단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교직원이나 학생이 한 85에서 90%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좀 더 강조해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대부분은 이제 그 최초 이제 확진되는 경우가 가정 내 확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그 가정통신문, 그다음 문자 서비스 이런 것들 좀 더 활용해가지고 부모님들도 함께 이 코로나19에 좀 더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학교 방역 횟수도 원래는 연 2회였다가 코로나가 일어나로 인해서 4회로 늘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여건이 되면은 좀 위중한 상태가 되면은 학교 방역도 6회나 8회로 그렇게 늘릴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는 아마 접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 문제는 처음에 저부터 저희들이 권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워낙 위중하니까 교육부하고 그다음 질병청에서는 서로 어떤 의견을 나누어서 뭐 찾아가는 접종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하고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일 겁니다. 아마. 자기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몰고 가시면 이게 우리가 권고하라는 강제적 입장에 애들이 안 되는 입장이고 또 안전성이 100% 보장된 상태에서는 뭐 권유도 하고 강제를 할 수 있는데 안전성이 100% 보장된 상태가 아니라서 근데 자기 위생이라든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기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한번 애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 왜냐하면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만약에 곱하기로 가버리면 만면되는 게 좀 쉬울 수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애들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안 빠지라는 법이 없어서 꼭 좀 신경 써주시고 교육부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저희들 위원회도 의원들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어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환 기획관님 아까 특별재정수요 이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비, 업무 추진비, 뭐 교직원 복지지원비, 건당 이런 걸 초과한 사업을 원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정확하게 보고 그래도 말씀드려요. 제가 정확하게 책보고 이야기했으면 했는데 예, 아까 이 종이한 박영수 의원님 질의 중에 예.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설비라든지 뭐 이 급발전하는 그런 거 이런 건 초과하는 걸 할 수 있는데 학습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예, 추천할 거.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이제 35억을 편성을 하면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할 때는 보면 학교에 보통 노후 환경 개선으로 많이 그게 많이 지원을 가죠. 요청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가 지원 대상 사업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 및 새로운 교육 시책 사업의 시범 실시에 따른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그런 거를 지원할 수가 제가 뭐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홍보를 좀 하시면은 그게 이게 특별재정 수요 이 재원 자체가 그냥 효율적으로 쓰일 것 같은데 우리 뭐 워낙 뭐 이게 내국채를 많이 걷어서 거기에 추경해서 뭐 이게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결국에 그게 필요 없이 자꾸 감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편성해서 모자란다는 아우성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님 안 계시죠? 안 계시고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직속기관장님 이게 지역에 일에 계시다 보면은 특히 학폭 사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죠. 특히 교육장님. 우리 경주 우리 교육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주교육장 서정원입니다. 이게 학폭위원회가 이제 일선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 장단점이 대충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 우선 장점은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책임교사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장점은 학교에서는 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건수도 거의 대부분 지역처우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 앉으십시오. 이게 뭐 이게
부감이 교육부 정책으로 이렇게 전국만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궁할 수 없는 건데 사소하게 학교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와서 정말 마치 이게 범죄자 취급받는 그런 느낌. 제가 민원을 제법 받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장님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건데 제가 왜 경주 교육장한테 물어보는가 그 유사하게 좀 있어서 경주 디자인학교에 교육장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 대처를 이 경주 교육장님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대처를 참 잘하셨는데 이게 화해를 시키려 하다 보니까 결국에 피해자 쪽에 질문이 많이 가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가지 한 10분 만에 끝나고. 근데 그거 맞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다 어려운 어른들이잖아요. 이 학생들한테는 뭐 기관의 어떤 뭐 법률 전문가도 있을기고 사회기관도 있는데 그게 주눅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뭐 그냥 엄마 내가 꼭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자기가 피해자인데 이런 부분에서 초동적으로 이게 우리가 뭐 이 교육부 내는 지침을 하지만은 우리 경북교육청만큼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한 번에 해석하고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청에 오는 이 학부모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말 신경을 썼어서 가해자 피해자가 엄격히 구별돼야 되고 물론 어떤 것에 대해서 처벌도 받아야 되겠죠. 되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안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누구나 봐도 가해자는 가해자일 때 특히 얘가 피해자일 때 이 피해자가 정말 환경이 어려운 쪽에 속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 억수로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아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다 그런 게 그 결국에 사회에 대한 탄식으로 돌아오니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